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오는 29일부터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대중 대러 외교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제 대구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방화범은 휘발유를 유리용기 3개 담아 뿌린 것으로 보입니다. 흉기 한 점도 사무실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은 방화범이 이 흉기로 숨진 변호사와 사무장을 찔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레미콘 공급이 급감한 건설업계는 초비상입니다. 콘크리트를 붓는 대신 당장은 다른 공정부터 소화하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건설 현장이 셧다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후 후유증을 보이는 롱코비드 환자가 늘어나자 정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원인과 증상을 파악해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 친윤 모임을 두고 윤석열, 이준석 대표에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모임을 주도하는 장제원 의원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 지도부와 오차를 함께했지만 당내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감사팀이 경찰에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된 수사 자료를 요청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공군 법무실장의 사건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간 데 이어 특검도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나토 참석은 이번이 처음인데 역시 처음 참석하는 일본 기시다 총리와 양자회담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나토 측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을 특별 초청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첫 참석입니다. 취임 50여일 만에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 30여 개국이 참석하는 회의 세션에 동참하고 주요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기시다 일본 총리도 처음 참석하는데 2년 7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양국 정부가 논의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방 직전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한일 간에 그 문제가 저는 원만하게 잘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다시 만나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인데 대통령실은 한 우크라이나 양자회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윤 대통령이 처음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는 뭘 하는 곳일까요? 우크라이나가 여기 가입하려다가 러시아와 전쟁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토는 지난 1949년 소련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캐나다, 유럽 10개 나라가 창설한 군사 동맹체로 시작됐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엔 소련에서 떨어져 나온 동구권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히면서 회원국은 30개로 늘어나고 현재도 우크라이나와 핀란드, 스웨덴 등 6개 나라가 가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위치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번 회의에선 러시아와 중국의 견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거든요. 우린 중국과 교역량도 많고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러의 협조가 절실하죠. 윤석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선 러시아 견제라는 기존 역할 외에 중국 견제 전략에 관한 논의가 오갈 전망입니다. 나토는 지난해 성명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밝힌 바 있는데 이번 회의에선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전략 개념을 새롭게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 초청은 대중국 견제 전략에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동참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와 법치,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동참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특히 북핵 문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자칫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압박의 틀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고, 또 나토라는 기구가 당초부터 러시아를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 속에 안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나토와의 협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용의자는 홧김에 순간 화가 나서 불을 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용의자는 화재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들고 집에 들어가 꼬박 하루를 보낸 뒤 집을 나선 지 7분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방화 현장에선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50대 방화 용의자가 손가방을 들고 내립니다. 곧바로 뒷좌석에서도 묵직한 가방 하나를 꺼내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흰 천으로 감싼 물건을 싣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용의자가 손에 들었던 것이 휘발유가 담긴 용기로 추정됩니다. 용의자는 변호사 사무실과 불과 1km 떨어진 이곳 아파트에서 하루 전부터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변호사와 사무장의 복부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방화 현장에서 흉기 한 점을 발견했는데 이 흉기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조사 중입니다. 분석을 해봐야 돼요. 11cm 칼날 길이 칼인데 이게 좀 타가지고 혈흔이 있었으면 이게 바로 비교가 가능한. 또 사망자 부검 등을 통해 직접적인 사인이 흉기에 의한 자상인지 화재인지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쓰던 노트북도 분석해 범행 동기와 과정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방화 용의자가 범행에 사용했던 인화성 물질은 휘발유로 확인됐습니다. MBN이 최초 발화 지점인 203호 사무실 내부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23초 만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하죠. 참혹했던 그 상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내부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1층은 날아온 잿가루로 바닥이 온통 검게 변했고 계단 창문이 깨져 유리 파편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2층 바닥과 벽면도 모두 타버렸고 천장 자재는 뜯겼거나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순식간에 화염과 연기가 가득 찼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첫 발화 지점인 203호도 상황은 마찬가지. 연기가 좀 느끼한데.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보이고 사무 집기들이 바닥에 뒤엉켜 있습니다. 사무실 안쪽으로는 혈흔도 보입니다. 여기서 2명 나올 거예요. 여기서 남자 1명, 여자 1명. 합동 감식반은 현장에서 유리용기 3종과 휘발유가 묻은 수건을 발견했습니다. 수거한 연소 잔유물을 감정했더니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방화 용의자가 사무실에 들어가고 폭발까지 걸린 시간은 단 23초. 순식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휘발유의 유전기는 바닥 쪽으로 가라앉는 경향을 보입니다. 천장 쪽으로 뿌릴 때 쉽게 실내로 골고루 퍼질 수가 있습니다. 불꽃이 닿으면 순식간에 폭발이. 소방당국은 2차 현장 감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방화범은 1심 재판에서 진 뒤 오는 16일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소송 결과에 앙심을 품고 재판부나 변호사를 공격하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변호사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법치주의를 해치는 범죄라며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교수가 복직 소송에 나서지만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되자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석궁으로 담당 판사를 위협합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은 복직 소송에서 진 교수가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이 날아들었고 2015년에는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사 시절 자신이 맡은 사건의 상대 측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모두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일입니다. 변호사 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법 질서에 대해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법치주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협은 이 사태를 되게 엄중히 MBN이 확보한 판결문을 보면 이번 사건의 용의자 A씨는 2013년 대구의 아파트 신축 사업에 총 6억 8천여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자 시행사와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시행사에만 변제 의무를 부과하자 항소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습니다. 시행사가 돈을 지급하지 않자 A씨는 대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지만 이 역시 1심에서 기각돼 오는 16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 건설업계는 말 그대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 대비 5에서 10% 정도로 줄어버렸거든요. 가격 올랐죠. 파업으로 물량 확보 어렵죠. 다음 주에는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에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자재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고 공사장엔 적막감이 감돕니다. 나흘째 계속되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공급이 뚝 끊기면서 골조 공사가 사실상 멈췄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건축 주택 현장 레미콘 타설 및 철근 수급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공기 재현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축분과 대체 공정을 통해 버티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선 이번 주가 한계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시멘트 하루 출하량은 평소의 9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시멘트 업계는 울상입니다. 조금 회복을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또 이게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원자재가 공급이 되지를 않아가지고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도산의 우려성이 당장 다음 주부터 모든 레미콘 공장의 재고가 소진되고 건설 현장도 셧다운될 것이라는 공포가 커지는 상황. 정부와 화물연대는 2차 교섭을 진행하며 대화에 물꼬를 텄지만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어젯밤 부산 도심에서 40대 남성이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6명이 다쳤습니다. 거리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묻지마 범행을 한 건데 경찰 조사에서도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늦은 밤 한 남성이 누군가를 향해 달려듭니다. 행인들이 놀라 달아납니다. 남성은 손에 흉기를 쥐고 있었는데 마구 휘둘러 행인 6명이 다쳤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냥 이러고 지나갔어요.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아무 말도 없고. 이 남성은 영업 중인 식당까지 들어가 손님들에게도 달려들었습니다. 신고가 빗발치면서 구급차와 경찰차가 잇따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했던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기를 덮쳐갖고 막 우당탕탕하고 막 거기에 칼 맞은 사람이 이렇게 막 휴지를 계속 지압하고 계시더라고. 흉기 난동은 1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주듯 도로 곳곳에는 지금도 혈흔이 낭자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40대 남성은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묻지마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진술은 횡설수설을 합니다.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행히 흉기에 찔린 6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만취 상태로 택시를 훔쳐 게다가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6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을 피해 도심에서 1시간 동안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르게 달리던 택시가 순찰차 옆부분을 칩니다. 잠시 속도를 낮추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술을 마시고 택시를 훔친 60대 남성이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이곳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는 충격으로 많이 파손됐지만 안에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서 남성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택시에서 내리라는 기사를 발로 차고 넘어뜨린 뒤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피해를 당한 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도주하는 남성을 따라갔습니다. 3km 거리 1시간 정도 이어진 도심 속 추격전은 택시가 신호대기를 하던 차 뒤에 멈추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절도와 폭행, 음주운전 혐의와 경찰차 파손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내 집 앞 주택가에서 24시간 공사를 한다. 어떨까요? 지하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시도 때도 없이 밤에도 이어지니 수면제를 먹어야 그나마 잠이 드는 주민까지 생겼습니다. 지하철 완공은 2024년, 아직 멀었습니다. 제보엠 민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촌 인근의 한 지하철 공사장. 깜깜한 밤이지만 공사장은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작업 중입니다. 굴착기와 트럭 등 중장비에서 큰 소음이 흘러나옵니다. 공사장으로부터 약 60m 정도 떨어진 아파트 옥상입니다. 현재 시간이 오후 8시가 넘었으니까 현재 공사장 소음은 60데시벨을 넘겨선 안 되는데요. 실제로는 어떤지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는 공사장 내부와 경계, 피해 예상 지점 중 주민과 협의를 거쳐 측정 지점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인데도 소음은 70데시벨 안팎으로 기준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순간적으로 100데시벨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안산과 여의도를 연결하겠다며 착공한 신안산선 공사 현장입니다. 24시간 이어지는 소음에 일부 주민이 공사장을 찾아 항의를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이제 24시간을 돌아가다 보니까 공사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거지 뭐. 우리도 뻔히 알거든요. 소음 나는 거고 거기에 뭐. 구청의 호소에도 행정계도를 하는 그때뿐이었습니다. 지금 밤잠을 못 자서 지금 저기 병원에서 제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약을 먹고 있고, 우리 또 애들이 같은 경우는 공부를 못 하니까 이제 낮이고 밤이고 이제 도서실 가서 공부를. 신안산선 시공을 맡고 있는 컨소시엄 측은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소음 측정을 했을 땐 기준을 넘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안산선은 2024년 완공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 숙박업계 종사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죠. 격달에 한 번 쉬기 때문에 한 달치 월급으로 2달을 버텨야 하지만 법적 고용 상태라 겸업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이혁재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 대기실에서 근무하는 박모 씨. 코로나19 여파로 공항을 찾는 사람이 줄면서 2년 가까이 순환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근무하고 한 달 쉬면서 일하다 보니 결국 월급도 반토막이 된 셈입니다. 대출 받으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단기 알바식으로 해서 스티커 알바라든지 뭐 주방 알바라든지 잠깐 나가기도 하고.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휴직을 하거나 퇴직한 정도를 나타내는 고용 악화율은 40%에 달했습니다. 최근 공항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 상태는 아직 정상화가 안 돼 항공업계 직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서 인원 충원을 투입시키라고 해도 투입하지 않고 이게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숙박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상당수 호텔들은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거나 정리해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20년간 호텔 조리사로 일했던 고 진수 씨는 정리해고 뒤 호텔 앞 농성장으로 매일 출근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고 당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해고 통보를 받고는 바로 이렇게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일상 회복.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멀리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다 나았다는데 1년 넘게 기침과 통증, 심지어 휘발유 냄새가 나고 미각을 상실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MBN은 지난 4월부터 코로나 후유증, 이른바 롱 코비드를 호소하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정부가 오늘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 대규모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죠. 관련 내용 취재해온 사회정책부 정태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금요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또 가장 적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많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코로나 확진자의 10%에서 30% 정도가 코로나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꽤 많은 거네요. 오늘 기준 누적 우리 국민 1,820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후유증 환자가 50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감염 후 적어도 하나 이상의 증상이 최소 2개월간 지속하는 상태를 코로나 후유증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롱코비드 환자에 대한 규정이 없고 환자 규모에 대한 정부 집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증상들이 없었습니까?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뭐 피로하고 또 기침 많이 하고 또 뭐가 있죠? 맞습니다. 학계에 보고된 증상만 무려 200개가 넘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울감, 기침, 미각 상실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심지어 지난 4월 제가 만나본 한 환자는 지금까지도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도 음식 먹을 때마다 맛도 잘 안 느껴지고 이게 뭐 미각 상실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언제 제대로 돌아올지 모르니까 아직까지도 너무 불안한.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 차원의 조사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롱코비드 환자에 대한 조사는 시작됐지만 네. 조사 대상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대상자가 고작 1,000명 정도였으니까요. 이번에 조사 대상자를 10,000명까지 늘리면 다양한 증상과 원인을 밝히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00여 가지나 되는 다양한 이 후유증 증상들을 진단 분류와 치료 지침 마련이 제일 시급한. 그런데 해외에서는 코로나 유행 초창기부터 이런 거를 좀 대비했다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영국은 이미 2년 전인 2020년 10월에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빨랐네요. 또 385억 원을 투자해서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 약 100곳을 운영 중입니다. 네. 또 1,607억 원을 투자해서 롱코비드 대비 장기 계획을 꾸리고 있는데 미국은 정부 주도하에 표준화된 치료법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조사부터 한다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보상 기준도 혹시 마련될까요? 방역당국 고위 관계자는 MBN 취재진에게 백신 접종 후 피해 보상권, 장례 지원금 등은 이뤄지고 있지만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보상 논의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보상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가 밝혔듯이 증상과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치료 가이드라인과 함께 보상 논의도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뭐 200가지가 넘는 후유증이 있다니까 자세히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뉴스 추적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민심 들어볼래의 약자라고 하죠. 친윤석열계 모임으로 알려진 민들레 모임이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내 분열을 언급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민들레 모임의 수장으로 거론되는 장제원 의원이 맞서면서 친윤계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친윤석열계 모임으로 거론되는 민들레 모임에 대해 공조직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조직 성격이 있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소위 당정청이라고 하고 했던 그런 연계 기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담당하는 공조직이라고 하는 건 이미 구성돼 있거든요. 그럼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은 사조직이죠.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비공식적인 당정 협의체인 것처럼 비춰지고 또 다른 또 개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그렇게 또 비춰지고 있어서 이것을 다시 당초의 의도대로
이걸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권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정대 협의체를 이끄는 만큼 민들레가 비슷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이에 대해 민들레 모임에 참여한 장제원 의원은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분열, 사조직 지적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모임을 주도하는 또 다른 친윤계 의원은 정부나 대통령실 인사를 만나며 당정대의 한계를 극복할 거라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데 일조한 권 원내대표와 장 의원이 친윤계 모임을 계기로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공식 오찬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들어가기 전 이준석 대표는 누가 대통령에게 줄을 서려고 하는 건지 갈등의 씨앗을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분위기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당내 갈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원주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 만나는 거네. 그래, 잘 지냈습니까? 이 대표가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만큼 윤 대통령은 현지 상황에 대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그쪽 사람들 만나보니까 좀 어땠습니까? 종전이 가까운 시기에 되게 어려워 보이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여튼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취임사 내용까지도 파악하고 있고 기대치가 좀 많긴 많아서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굉장히.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 등 당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당과 정부가 한몸처럼 움직이자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당내 갈등과 인사 문제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을 나눴다며 특별한 정치적 의미는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와도 당연히 만날 것이라고 밝히고 국회가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지 않겠냐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친명계는 이재명 의원 지지층이 많은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전당대회 룰을 바꾸자고 하고 있죠. 친문과 친명 두 계파의 갈등 해결이 최우선 과제인데 2024년 공천권이 달린 문제라 조기 수습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선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투표자 452분 중 찬성 419명 92.7%, 반대 33명 7.3%로 투표해 주신 중앙의원분들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 비대위원은 당연직인 박홍근 원내대표와 3선 한정혜, 재선 박재호, 초선 이용우 의원, 그리고 김현정 원외위원장 협회장이 맡게 됐습니다. 대부분 계파색이 옅어 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알맞은 구성이란 평가입니다. 공석인 여성, 청년 등 비대위원 3자리는 주말까지 지명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곧바로 선거 패배 수습에 나설 예정인데 최우선 과제는 친문과 친명 두 세력의 전당대회 룰 변경 대결을 끝내는 겁니다. 권리당원 투표권 획득 규정을 완화하고 본투표 반영 비율도 늘리겠다는 친명계와 기존 규칙대로 하되 집단 지도체제를 적용해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갖는 걸 대비하자는 친문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문제 제기는 좀 반영하고 당이 갖고 왔던 역사성 속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설명을 드려서 정리 나가는 그런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우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원들과 비공개 상견례를 가진 뒤 일요일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활동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30대 영선 대표로 화제를 모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따릉이 비단주머니, AI 대통령 후보 등 여러 아이디어로
호남과 젊은 층으로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또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당 안팎에서 왜 저렇게 갈등을 일으키냐는 비난도 적지 않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그의 일년을 돌아보았습니다. 헌정사상 첫 30대 영선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 인사도 남달랐습니다. 청년다움, 중진다움, 때로는 당대표다움을 강요하면서 우리 사회의 달걀과 시금치, 고사리 같은 소중한 개성들을 갈아버리지 않는 따릉이를 타고 출근하고 손글씨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답게 악필 방명록을 남겨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단주머니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등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허가한 분향소에서만 입양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려고요. 우와, 너무 괜찮은데? 대선 땐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과 갈등을 빚다가 극적으로 봉합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고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선거 승리를 위한 고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는 그 고민에 있어가지고 접점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년과 호남 지역에 대한 꾸준한 구애로 젊은 보수 정당의 이미지를 가져왔고 대선과 지방선거 연승을 이끈 승장이 됐습니다. 선거 이후엔 곧바로 공천 시스템 개편을 논의할 혁신위를 추진하면서 다음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당 주도권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선거에 초점을 맞춰서 당 조직이 운영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당원 교육 그리고 당원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여당으로서의 체제를 정비하는 것에 논란 속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 대표. 오는 24일 열리는 성상납 의혹에 대한 당 윤리 결정이 남은 1년 임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혹시 화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화가 겸 가수란 뜻인데 가수 조영남 씨의 호입니다. 조영남 씨가 화수라는 호답게 7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딱 한 번 사는 인생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버킷리스트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대 마크가 있는 옷을 입고 우산을 쓴 소년의 모습이 화투패 중 비광처럼 보입니다. 1971년 군복무 시절부터 50년 넘게 화가의 삶도 살고 있는 가수 조영남 씨의 자화상입니다. 재밌게 살아야 돼. 딱 한 번 사는 거 아니야. 재미있게 살다 보니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도 없다는 조영남 씨는 1968년 영국 가수 톰 존슨의 노래 딜라일라를 번안한 곡으로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쇼쇼쇼라는 프로그램에서 너 와서 딜랄라 그 한번 불러라. 한번 불렀어. 하루아침에 가수가 된 거야. 반짝하고 가수가 되는데 쭉 그로부터 이제 유명 가수로 쭉 난리 났었어. 화가이자 가수, 화수로 신나는 인생을 살았던 조영남은 2016년 그림 대작 논란에 휩싸이며 5년간 무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5년 동안 방송하지 말라고 그러지 뭐 글 쓰는 거 못하게 하지. 달라졌지. 어떡해. 완전히 5년 동안 유배 생활이야. 대작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걸린 5년. 20kg이나 체중이 빠지는 등 파란만장했던 시간이지만 특유의 낙천성으로 담담히 그 시절을 회상합니다. 가수를 화가로 둔갑을 시켰어. 조영남이 그림 그린다는 걸 0.1%나 0.5%나 알았을까 말까 하는데 재판 나면서 유명해졌지. 우여곡절 끝에 대작 논란으로 취소해야 했던 그 전시회를 마침내 연 조영남 씨. 매우 특별해. 그 갤러리에서 그 사건 나자마자 전시를 캔슬했지. 그 똑같은 갤러리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걸어놓고 이제 드디어 전시를 하자. 활동 초기 작품부터 최근 작품까지 70여 점의 작품으로 대중과 만나는 조영남은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더 하고 싶은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림만 더 그리다가 이제 부르면 가면 되는 거야.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에 불복해 의사당에 난입했던 폭동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진상을 밝히기 위해 미 하원 공개 청문회가 열렸는데 트럼프와 바이든 두 현직, 전직 대통령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상징인 국회의사당이 대선 패배에 불복한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사건.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폭동 사태에 대한 미 하원 특위 청문회가 처음으로 저녁 황금 시간에 생중계됐습니다. January 6th was the culmination of an attempted coup, a brazen attempt, as one writer put it shortly after January 6th, to overthrow the government. 공화당 소속인 리즈 체니 조사위 부위원장마저 트럼프 대통령이 폭도를 소환해 결집시키고 공격에 불을 붙였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위대한 운동을 대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왜 워싱턴 DC로 갔는지 조사하는 데는 1분도 쓰지 않았다며 그것은 도둑질당한 선거 때문이라고 여전히 부정선거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폭동은 선거 불복이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lear, flagrant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 think these guys and women broke the law, tried to turn around the result of the election. 이어 누가 책임이 있고 관여했는지를 많은 국민이 세부 내용을 보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면 충돌은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코로나로 2달간 봉쇄됐다 정상화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중국 상하이가 재봉쇄 고비를 맞았습니다. 베이징에서도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해 실내 오락시설이 전격 폐쇄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상하이 도심에 있는 미용실발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 3명의 주거지가 2주간 봉쇄됐고 접촉자 500여 명은 전원 격리소로 보내졌습니다. 이번 주말엔 9개구 주민이 모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결과에 따라 봉쇄 지역이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재봉쇄에 대비해 식재료를 사놓는가 하면 떠나는 교민도 있습니다. 당초 체류 예정 기간보다 앞당겨서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도시가 봉쇄가 되고 나면은 정상적인 생활과 업무 활동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베이징에서도 클럽발 집단 감염이 발생해 감염자 8명의 주거지가 봉쇄됐습니다. 시내의 모든 실내 오락시설도 문을 닫았습니다. 对防控措施落实不到位，地下密闭通风不良的暂停开放。 봉쇄가 풀린 지 열흘 만에 또다시 도시 통제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의 양대 도시 5천만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었는데 이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었죠. 이 녹취록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도 이 녹취록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경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이 이 녹취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속기사무소에선 속기록이 가짜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MBN이 지난주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불구속 수사 지휘 녹취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면서 특검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에 또 언론에 그 문제가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함께 검토할 생각입니다. 출범 이틀 만인 어제 특검 측이 서울 마포경찰서에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된 수사 기록을 요청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특검과 수사 범위를 조율하는 가운데 지난 4월 속기사무소 관계자를 불러 공개된 속기록이 위조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기사무소 관계자는 지난주 MBN 보도 이후 취재진에게 군인권센터 측의 법률 대리인이 녹취록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다음 날 속기록의 진위 파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뭐 신분증하고 이런 거 다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는 그거를 뭐 작성해줬는지 한번 좀 확인해달라고 그래서 확인해준 적이 있고 작성을 해준 적이 없다라고 확실히 얘기를 했고 그때. 조작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군인권센터 측의 법률 대리인은 취재진의 여러 차례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미군에게 반환받은 용산공원 일부가 오늘부터 열흘간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120년 동안 우리 국민이 들어가지 못했던 곳이죠. 정부가 문제의 지역은 개방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만큼 개방에 적절치 못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들뜬 마음으로 입장합니다. 거리 곳곳엔 영어 표지판이 보이고 줄줄이 늘어선 1층짜리 주택은 이국적입니다. 1959년 미국 건축 양식으로 지은 미 장군 숙소인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이, 해방 후에는 미군이 주둔했던 군사기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상시에 오고 싶었는데 방송으로 보고 개방한다 그러길래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 120년간 일본군 병영과 미군 기지 등으로 사용돼 일반인 접근이 금지됐던 서울 용산공원 부지가 국민에게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개방된 곳은 반환받은 용산기지 가운데 20만 제곱미터로 장군 숙소와 국립중앙박물관 북쪽을 잇는 약 1.1km 구간입니다. 하루 2,500명, 19일까지 열흘간 2만 5천 명의 방문객을 받을 예정이지만 토양에서 기준치의 최대 34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안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런 홍보판 어디에도 오염물질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수십 배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앓고 있는 땅에 시민들이 들어가는데 왜 그런 경고 문구 없습니까? 정부는 관람 시간을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하고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위험하냐? 그러니까 위해성 평가를 하는데요. 그 위해성은 지난번에 미군 측에서는 25년간 거주할 때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주용으로 쓸 게 아니라 공원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국토부는 시범 개방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에 임시 개방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Give me this small mercy. Give him back to me. 늙은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는 아들을 죽인 철천지 원수 아킬레스에게 홀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춘 후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감동한 청년 아킬레스는 나의 왕보다 훨씬 더 존경스럽소라며 선선히 시신을 돌려주죠.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살육의 현장에서도 진영과 나이를 넘어 서로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는 통큰 행동은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요즘 국민의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이준석 당대표와 5선 정진석 의원의 거친 감정 싸움을 보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는 있는지, 과연 집권당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마저 듭니다. 진흙탕 싸움의 단초는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행을 자기 정치로, 공천개혁에 나설 혁신위원회를 이준석 혁신위로 비판한 정 의원이 제공했지만 이후 두 사람은 입에 담기도 민망한 격한 표현을 동원하며 막장 설전을 이어갑니다. 야당 역시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당이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패하자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격분한 이 의원, 강성 지지층들은 문자 폭탄을 보냈고 홍 의원은 배우가 있는 것 같다며 고충을 토로했죠. 성리학자 퇴계 이황은 자신보다 26살이나 어린 기대승과
인간의 도덕성, 감정, 양심 등을 주제로 무려 8년 이상 치열하게 토론하며 100여 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서로 깍듯이 존중하면서도 학문에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었으니 후세의 아름다운 논쟁으로 기억되죠. 지금은 독설과 조롱, 키보드 배틀, 일명 키배라고 하죠. 이런 수준의 이전 투구를 벌일 때가 아닙니다. 무섭게 치솟는 금리와 물가 등으로 아우성치는 국민이 보이지 않나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다음은 선장은 누구냐를 놓고 싸우다니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정치권 갈등 조장할 때인가 였습니다. 수출입부터 서비스, 여행 등 우리나라와 외국 간 오간 모든 거래, 이 돈을 경상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경상수지가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수출이 늘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훨씬 더 컸거든요. 게다가 배당 지급까지 겹쳤죠.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올해 25년 만에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모두 다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투자 같은 건 당연히 위축되겠죠.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경상수지는 8천만 달러 마이너스. 적자로 돌아선 건 2년 만입니다. 원유 가격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원유 등 에너지류 가격 급등 영향으로 상품 수지 흑자 폭이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지난해 4월 상품 수지 흑자는 49억 5천만 달러에 달했지만 올해는 29억 5천만 달러로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수출액이 늘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이 더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해외 배당이 있던 4월의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아 적자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제 유가가 석 달 만에 배럴당 120달러를 다시 넘어서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재정 적자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경상수지마저 적자인 이른바 쌍둥이 적자를 기록할 우려가 커진 겁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적자가 나면 그 나라 경제에 대해서 좀 평가가 나빠지고요.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위축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바깥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좀 가상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대내외적인 불안감 속에 원달러 환율은 12원이나 오르며 1270원 가깝게 올랐고 증시도 1% 이상 하락하며 2600선을 내줬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작업복이나 안전도구를 챙기지 못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런 준비 미비로 인한 산업재해는 막을 수 있을 듯합니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작업장에 들어가는 걸 원천적으로 아예 막는다고 하거든요. AI 뉴스가 전합니다. 김주아 AI 앵커입니다. 검은색 상의를 입으니 통과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사이렌이 울립니다. 인공지능 AI는 작업자가 흰색 상의를 입어야 통과할 수 있다고 학습했습니다. 작업 환경에 따라 맞춤형 학습을 한 AI를 탑재한 AI 출입 통제 시스템은 이미 산업 현장에서도 쓰입니다. 한 식품회사의 공장에서는 홍채로 작업자를 인증한 뒤 AI가 위생모와 마스크, 장갑 위생복을 착용했는지 빠르게 점검합니다. 건설 현장이나 화학공장, 반도체 공장을 포함해 활용 범위는 넓습니다. AI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일주일 동안 학습하면 작업 도구와 복장을 제대로 갖췄는지 99.9% 가려낼 수 있습니다. 매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2,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이러한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증강현실 AR 기술로 특수 제작한 안경을 쓰면 복잡한 작업도 전문가가 원격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AI와 AR을 합한 증강현실 기반 점검 시스템은 계기판 수치까지 직접 읽어 기록해 점검 데이터를 디지털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막아야 할 기업에게 인공지능이 산업안전에 유용한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아 AI 앵커였습니다. 국민 MC로 사랑받았던 고 송혜 씨가 먼저 떠난 부인이 묻힌 대구 달성군 송혜공원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제2의 고향으로 불렀었다죠. 유족과 지인, 연예계 후배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정광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큐 송해 1927에서 발췌한 고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연결식 참석자들이 화답합니다. 국민 MC 송혜 씨의 연결식이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엄수됐습니다. 고인이 아꼈다는 희극인 후배 이용식 씨는 천국에서 영원한 별이 되라며 선배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떠있는 천국에 가셔서 그렇게 형이라고 부르시던 구봉서 선생님도 만나시고 이주일 선배님도 만나서 우리 후배들도 잘 있다고 안부 좀 전해주십시오. 발인을 마치고 빈소를 떠난 운구차는 고인이 생전에 자주 갔던 이발소와 사우나 등이 있는 종로구 낙원동 송해길에 도착했습니다. 운구행렬은 원로 연예인들의 사랑방이었던 연예인 상록회 사무실과 송해 흉상 앞에 차려진 임시 분향소 등을 들렀습니다. 고인은 생전 제2의 고향으로 부르던 대구 달성군 송해공원에 안장된 부인 서국이 씨 곁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MBN 뉴스 전광렬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M20배 제10회 MBN 꿈나무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야말로 골프 꿈나무들의 샷 경연대회가 펼쳐졌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티박스 위에 선 3명의 선수. 똑같이 정규 라운딩 3언더파를 기록해 연장 승부에 나섰습니다. 호쾌한 드라이버 샷에 이은 어프로치 샷. 결국 우승은 공을 홀컵에 바짝 붙여 버디를 기록한 경기 입북초등학교 6학년 이솔군의 차지였습니다. 약간 떨렸는데 세컨 치고 나니까 우승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기뻤던 것 같고요. 전국에서 모인 260명의 골프 꿈나무들. 정확한 샷과 표정까지 여느 프로 선수 못지않습니다. 응원하는 아빠 엄마는 마음을 놓을 새가 없습니다. 특히 가장 나이가 어린 초등학교 2학년 전시원 군은 형들에게 뒤지지 않는 실력으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차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으니까 원래대로 쳐보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남자 저학년부에서는 동탄중앙초등학교 4학년 김태호 군이 1위에 올랐고 여자부에서는 부산 다대초등학교 6학년 윤규리 양이 연장전 끝에 우승, 저학년부에서는 부산 대청초등학교 4학년 강예서 양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10번째 우승자를 배출한 M20배 제10회 MBN 꿈나무 골프 대회는 한국 골프의 화수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농구 최정상급 가드이자 농구대표팀 주장 이대성 선수가 트레이드로 한국가스공사에 입단했습니다. 팀의 창단 첫 우승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고 한 이대성 선수의 입단식, 오늘의 핫클립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소나기는 오늘 밤까지 곳곳으로 최고 30mm가 더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로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구름도 지나면서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오후에는 내륙에 다시 소나기가 지나겠고 제주는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강수량 살펴보시면 해안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40mm, 많은 곳은 6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29도, 대구가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강원 산지로 낮은 구름이 지나면서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20도 선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흐린 날이 많겠고요. 다음 주에는 영동과 남부에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리셨습니다.